얘들아, 안녕. 야, 선생님 이거 익숙하지 않지? 마스크 또 쓰고 너희들이랑 만나게 됐네. 이제 2학기가 됐는데 2학기 첫 시간부터 여러분과 같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함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과 수업을 또 하게 됐어. 온라인 수업 선생님 지겨워 죽겠다. 그래도 이 수업할 때 뭐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지? 자, 선생님 이제 마스크 벗는다. 너희들도 일상생활할 때 마스크 꼭 쓰고 생활해야 돼. 자,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던 부분들이 어디까지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금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 공부했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의 정의, 일반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공부해 왔어. 그리고 제일 끝부분 80쪽, 81쪽을 울산광역시를 갖고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대면 학습을 할 때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것이고, 오늘 2학기 1차시 그리고 11차시 수업은 생활공간과 사회에서 두 번째 단원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에 따른 변화, 이걸 갖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 82쪽을 준비해 줘야겠지. 자, 다 같이 82쪽 준비해 줘라. 자, 82쪽 다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선 이제 교과서를 한번 쫙 펴보세요. 82쪽, 거기에 세계 지도가 하나가 나오고 있지. 유라시아 지도야. 이쪽에 유럽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어. 그러면서 세 분의 초상화가 소관에 그려져 있고 빨간 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죠. 자, 그분들 어떤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아래 설명 있죠? 1907년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의사 세 분이 우리나라 일제강점에 대한 을사보조약이라고 얘기했던 이 1905년에 있었던 그 조약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권 다 뺏어갔죠. 그것이 잘못된 거를 갖다가 전 세계에 알리려고 이 세 분이 헤이그에 있는 헤이그 지역으로 지금 특사로 파견이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갔을까라는 걸 갖다가 거기 지도로 표현해 줬어. 결국 지금의 교통과 옛날의 교통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울부터 출발한 사람은 거기에 이준열사야. 이준열사 그림 있는 데부터 줘. 서울 한번 보세요. 2007년 4월 22일 출발했어. 무엇을 타고 어디로? 서울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부산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간 거죠. 러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렇게 모스크바를 지나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중간에 이제 다른 의사들을 만납니다. 그 도착한 때가 언제인가를 보죠. 6월 20 며칠? 5일. 6월 25일. 그냥 줄 잡아 2달이 넘죠. 요즘에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는 사람 일부러 대륙 횡단철도,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구경하면서 가겠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가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네덜란드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그냥 가죠. 직항로가 있으면 바로 가는 거고. 아마 이 헤이그까지는 직항로가 없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암스테르담으로 직항로가 있을 텐데 선생님이 한번 알아봤어. 그랬더니 11시간 걸린대. 2달 걸렸던 같은 거리의 지역을 11시간 만에 간다는 얘기죠. 결국 무엇이 발달했다?
굉장히 발달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 교통에 놓고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이제 본문 주시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교통통신의 발달은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통신이 발달하여 사람과 물자 이동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줄어든다. 그거 미치겠죠. 시간적 공간적 제약 줄어. 그냥 우린 줄여서 시공간 적 제약이 준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물자도 쉽게 이동되고 멀리 이동되고 빨리 이동된다는 얘기죠.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된다. 접근성 향상 역시 밑줄 그어놓으세요. 접근성. 시공간이 줄고 접근성은 늘고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를 책에다가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리고 있네요. 먼저 생활 공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고속도로나 고속철도가 들어서면 통근 통화권과 같은 개인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확대된다.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의 범위가 확대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업화 도시화에서 이런 교통 발달에 따라서 여기에 중심 도시가 있었을 때, 서울과 같은 중심 도시가 있었을 때 이곳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 여기까지를 이 중심 도시의 무엇이다? 도시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냐? 교통의 발달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아침에 출퇴근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출퇴근, 여기 써놨네. 출퇴근 가능이란 것이 바로 접근성과 연결되는 거죠. 이게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 밑줄 그어놓고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산업과 주거 생활이 형성되면서 이 지역의 중심지가 된다. 이런 교통이 편리한 곳은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중심지를 보면 이 중심지는 사방에서 연결되는 여러 교통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곳이 되겠죠. 따라서 교통의 중심지, 생활의 중심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통신의 발달은 정보 교류를 활성화시켜. 그것도 밑줄 그어놓을까요? 통신의 발달은 정보 교류를 활성화 밑줄 그어놓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간적 제약이 크게 완화된다. 공간적 제약 완화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죠.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는 이 핸드폰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간적 제약을 줄이는데 아주 멀리 있는 정보도 한순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교통 발달에 따라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지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쇼핑을 가기도 하고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했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물론 고등학생들은 엄마 아빠 쫓아서 이동을 하겠지만 너희들도 앞으로 2, 3년 뒤에는 대학생이 돼서 여러분이 알바를 해서 용돈을 벌어갖고 때 따라서는 아빠 엄마 잘 만나서 아빠 엄마가 용돈 줘서 그래도 괜찮아요. 세계 여행을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까닭, 그게 바로 이런 교통통신의 발달이 한 몫을 한 것이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몫을 한 겁니다. 자, 되었다. 특히 사람들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를 촌이 뭐야? 촌락이란 뜻이죠. 하나의 마을이란 얘기야. 지구를 이제는 마을처럼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통통신의 발달 때문에. 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인식하게 되었고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매우 쉽고 빠르게 접하면서
여러 지역의 사람과 활발하게 교류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생활 모습은 대단히 비슷해지죠. 이렇게 비슷해지니까 문제점이 사실 하나 생겨요. 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 하고 있는 모습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야. 그들의 고유한 그런 생활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재미난 그림이 있죠. 1500년에서부터 1840년 사이 마차 범선 시대 평균 속도 16km, 시간당 16km. 마라톤 선수가 잘 뛸 때 이거보다 빠르죠. 일반적 마라톤 선수는 이거보다 빨라요. 그 정도의 속도였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 그러던 것이 증기선이 되니까 더 빨라지고 프로펠러 비행기, 제트 비행기가 생기면서 지구는 점점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에 1000km 이상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공간 거리가 크게 축소되고 줄어들고 이렇게 좁아진 세계를 조금 아까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무슨 촌? 지구촌이라고 불렀다. 됐어요. 이제 옆 페이지를 보죠. 83쪽입니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지금 거기에 자료 1에 나타나고 있는 지도, 1980년과 2010년 그 지도는 수도권의 지도죠. 익숙해야 됩니다. 교통 발달에 따른 통근, 통화권과 소비 공간의 변화를 알아보는 겁니다. 가 철도 노선 확대와 서울로의 통근, 통화권 변화.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 처음 지하철 언제 생긴지 알아? 언제쯤 생겼을까? 나는 알아. 선생님 중학교 다닐 때. 첫날 8월 15일 날 개통을 했는데 그날은 무조건 공짜로 태워줬어.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 매달렸다가 죽을 뻔했어. 사람이 미어 터져갖고. 그게 1974년이에요. 서울엔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역까지 처음 지하철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걸 옮겼어. 이 전체가 수도권 경기도고 요 가운데가 서울이야. 요 청량리에서부터 종로 쪽을 또 통과해서 이렇게 서울역까지 뭐 키로수로는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죠. 그 정도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거야. 요게 만들어져서 그 사이 지금 거기 1980년인데 80년만 해도 성북에서부터 수원까지, 성북에서부터 인천까지 이렇게 철도가 만들어진 거야. 야, 성북이라는 이름도 너희들 기억나냐? 생소하지 않냐? 성북역. 이거 이름 없어졌어요. 지금부터 한 5년 됐나? 지금 성북역 뭐라 불러? 석계역 다음. 몰라? 석계역 다음. 광운대요. 이 광운대역의 옛날 이름이 성북역이야. 사실 이거보다 더 옛날 이름도 있었어. 연천역이라고 불러주는데 원래 이 라인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된 라인이야. 서울에서부터 쭉 연결돼갖고 이 성북역을 거쳐서 의정부 쪽으로 해갖고 쭉 계속 가면 북한의 원산까지 이어져. 그래서 이 철도 이름이 경원선이야. 이 경원선 시절에 아마 1963년인가 그때쯤 성북역이란 이름을 만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연천역이 이제 이름이 없어지고 성북역이 만들어졌어. 그러기 때문에 성북역이 지금 광운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가 종착역인 차들이 꽤 있는 거야, 열차가.
그만큼 그때는 중요했던 역이 저 성북역, 광운대역이야. 자, 이런 철도가 이제 만들어졌고, 물론 여기서부터 수원을 거쳐서 계속 가면 가장 기본 노선은 어디까지 가는? 부산까지 가는. 이게 경부선이죠. 서울역에서부터 기본 노선이 지금 이것은 완성됐네요. 인천까지. 제일 먼저 만들기 시작한 철도는 경부선인데 완공은 제일 먼저 이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경인선이 만들어졌죠. 요걸 바탕으로 이제 지하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자, 옆에는 2010년의 것이 보이죠? 2010년. 야, 여러 군데로 이제 나타났죠. 그게 기존에 무슨 철도와 연결되나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지금 요거 소요산이 여기 딱 있네요. 봤죠? 무슨 선? 경원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 춘천까지 이어져 있어. 이제 똑똑한 사람 이름 아마 찾아볼 수 있을까? 무슨 선? 서울이 그땐 경성이었기 때문에 전부 경자가 붙은 거야. 경춘선. 그 다음 용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철도가 있죠. 물론 이것도 계속해서 원주 쪽으로 이어질 겁니다. 아, 그럼 선생님 이것도 경원선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부터 저기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량리에서부터야 경주까지 이어집니다. 이걸 중앙선이라고 불러요. 중앙선이 지금 거기 용문으로 연결되는 거고, 신창 쪽이 역시 경부선 그리고 경인선, 이런 철도에 따라서 하나가 빼먹었네요. 여기 문산으로 이어지는 게 있죠. 문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 문산을 통해갖고 계속 올라가면은 북한의 평양을 거쳐갖고 저기 중국과 만나고 있는 어디까지? 신의주. 의주의 새로운 도시가 신의주야. 그래서 경신선이 아니고 경의선이야. 이런 철도가 기본적으로 만들었죠. 서울에서 웬만한 철도가 다 나갔어. 그만큼 서울은 무엇이 좋은 곳?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지도를 갖다가 일단 우리가 한번 봐주시고, 옆에는 서울역의 경관을 보여주고 있네요. 서울역과 연결된 대형 소비공간 해서 아울렛자가 영어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를 보고 1980년과 비교해서 2010년 서울로의 통근 통합권의 변화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해 보자. 뭐 한마디로 어떻게 변했어요? 거기에 진한 색깔, 서울 주변의 진한 색깔은 요 지역밖에 안 보여요. 여기 일산 근처와 여기 안양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지역입니다. 요 근처가 제일 진해.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이 조금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고 있어. 따라서 이때만 해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요 정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너희들 2010년 거 보세요. 붉게 표현되어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 가까이 서울 주변은 전부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더 꽤 멀리 있는 여기까지도 붉은색이야. 요 붉은색 혹시 어딘지 알아요? 너희들 뭐 삼성 에버랜드 있는데 어디? 그래, 용인이야. 옛날엔 산소 짓기 좋은 땅이라고 했어.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 그런 곳이 이 지역이야.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고, 주변에 비해서 땅값도 비싸고,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 지역이 이 용인 지역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만큼 늘어났죠. 한마디로 어떻게 됐다? 그래, 확대됐다. 이러면 끝이야. 비교는 됐어요. 두 번째가 조사네요.
가에서 서울로의 통근, 통합권 범위에 영향을 준 요인 조사해보자. 뭐 지금 우리가 제목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렇게 늘어난 까닭은 접근성이 좋아졌다. 출퇴근 시간이 가능해졌다. 이런 것들이지만 실제는 뭐다? 무엇이 발달했다? 교통이 발달했다. 정답은 저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부수적인 변화입니다. 정답, 교통 발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써달라. 그러면 도시 철도 또는 교외 고속도로, 순환 고속국도 또는 버스 노선의 증가, 때뜻한 길이 넓어졌다든가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든가 그런 것들 다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추론이 나와 있네요. 나를 보고 다음 인터뷰 내용을 완성해보자.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대부분 아울렛은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데 왜 굳이 서울역에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울렛 점장이 이렇게 대답했네요. 서울은 지하철 1, 4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도시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이므로 이 중에 있는 말 중에서 무엇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은 손님들의 접근성이죠. 고객들의 접근성.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은 늘 물건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 아울렛 만들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합당한 곳이죠. 나중에 너희들이 장사를 할 때도 물론 이런 장소를 골라서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 벌어. 그렇지 않으면 망해버립니다. 됐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면 됩니다. 거기 접근성 높다.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네요. 유동인구가 많다. 유동인구 많다. 접근성 높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교통, 통신 발달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출장 문화의 변화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985년과 2016년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1985년에는 새마을호를 타고 갔대요. 그래서 적어도 1박 2일을 출장을 가야만 회의를 원만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보죠. 무엇을 타고 간다? 고속철도를 타고 간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근거리 무선망을 이용한다. 와이파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태블릿 컴퓨터를 갖고 아주 가볍게 소관의 내용들을 처리하면서 갑니다. 서울역에서 회의를 하고 공항으로 가서 김포공항에서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어온다. 하루 만에 다 끝나고 그리고 아예 회사까지 들려서 옵니다. 한마디로 해서 무엇이 줄었다? 공간적 제약이 줄었다. 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옆에는 고속철도와 연계된 일일 관광 상품이야. 이거 서울에서 간다는 얘기겠죠. 봄의 기운이 가득 찬 전라남도 하루에 다 돌아보기. 그러면서 보는 곳을 한번 보세요. 광주의 송정역. 서울에서 제일 먼 곳 중에 하나예요. 먼 광역도시죠. 광주의 송정역에 들여서 담양의 소세원. 담양 하면은 여러분들 뭐 생각나? 여러분들 먹는 건 잘 알잖아. 담양. 먹는 거. 떡갈비. 유명하지. 그리고선 거긴 대나무가 많기 때문에 죽통밥이 또 유명해. 대나무 통에다가 밥을 해갖고 그리고선 그걸 주고 거기다 떡갈비 이렇게 같이 먹으면 맛있겠죠. 나중에 꼭 가세요. 자, 그런데 먼저 들려야 되는 것이 소세원이 딱 나와요. 이 소세원은 대단히 유명한 곳이야. 적어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원을 연구한다 하면은 소세원을 들려야 돼. 개인이 만든 정원, 물론
궁궐 정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우리가 흔히 그 비원이라고 불러주는 창덕궁 후원이야. 그게 궁궐의 정원으로서는 가장 멋진 곳이고, 개인이 갖고 있는 정원, 이런 걸 갖다가 정원에 딸려 있는 살림이다 그래서 원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원, 개인 정원.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 양산보란 사람이 자신의 별장을 여기다 진 거야. 그 별장이 일부는 허물어지고 그랬는데 그냥 평탄한 곳에 지은 게 아니야. 적당한 야산의 계곡이 있는 곳에다가 별장을 전놨는데 거기에 집들의 배치가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서 그 계곡물들을 잘 이용해갖고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놨어. 그러니까 여기 안 가보고서는 우리나라 정원을 갖다가 연구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야.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다 가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사진도 많이 촬영하고 그러죠. 나중에 여러분들 꼭 가봐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중록원 그만큼 대나무가 많다는 얘기죠. 뒤에 보이는 그 화면이, 그 사진이, 그림이, 그게 바로 메타세콰이어 길이죠. 그리고 곡성 기차마을. 곡성 하니까 또 안타깝네요. 영화에도 곡성이 있었는데 요번에 또 물난리가 난 곳이 곡성이죠. 전라남도 곡성. 섬진강가에 있는 사실 상당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곳인데 거기가 물난리가 나갖고 요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이런 곳을 한 방에 하루에 당일로 다녀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통 발달해서 그렇죠. 뭐 그 아래는 질문 보나마나예요. 비교보죠. 가를 보고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서 기업의 출장 문화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보자. 공간적 제약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1박 2일의 문화가 1박 2일의 출장이 당일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이 가까워진 겁니다. 분석을 봅니다. 나와 같은 일일 관광 상품이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을 생각해보자. 뭐 당연히 교통의 발달이죠. 더 설명할 필요 없죠. 교통의 발달. 3입니다. 표현이네요. 우리 지역에 교통망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일일 관광 상품 소책자 만들어보죠. 이건 선생님 생략할래요. 우리 성북구 정도 지역으로 봤을 때 뭐 보여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 릉 하나 있네요. 의릉. 그 의릉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시대 옆에 이제 중랑구라든가 이런 곳과 연결시켜서 태강릉과 연결시키고 뭐 이런 것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주변에 조그만 산들과 뭐 대학, 중랑천 이런 곳과 연결시키면 그런 데로 한번 쭉 돌 수 있는 그런 또 뭐 작은 박물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소책자로 만들면 되겠죠. 자, 요거 그 정도 하는 거로 해갖고 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교통수단, 교통의 발달, 이거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역시 문제점 나고 나면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